여러분 반갑습니다. 코트배 연금투자 김모근의 연금절세 Q&A 코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미성년자 자녀의 목돈 마련을 어떠한 금융상품에서 해야 유리할까에 대한 부분들 답변 전달 드릴 텐데요. 자, 보통 목돈 마련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투자한 다음에 이제 해지를 통해서 목돈을 수령할 텐데, 결국에 수령했을 때 발생되는 세금 문제를 고려해서 우리가 금융상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녀의 목돈 마련은 어떠한 금융상품에서 투자를 해야지 세금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지, 그리고 납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목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금융상품에 따른 비교를 이번 시간 영상톡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6년도 새해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금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내가 투자를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계좌에서 절세 계좌와 일반 계좌에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내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각각의 자산 배분에 따른 진단들도 같이 여러분들 점검받을 수 있으니까요. 댓글을 통해서 연금 투자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100명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성년자녀 목돈 말기 플랜 일단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일단 투자 종목은 여러 종목을 할 수 있으나 우리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추종 ETF를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국내 계좌에서는 당연히 국내 상장 ETF를 활용하면 되고, 해외 계좌에서는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는 SPY 혹은 VO와 관련된 S&P 500 추종 ETF를 매수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금액은 적립 형태 또는 일시금 형태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 일단 최종 투자 금액은 1억 원까지는 최종 매수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언젠가는 매도해야 됩니다. 이익 실현 시점은 투자 수익이 추가로 1억 원에 도달됐을 때 금융상품을 이제 직접적으로 완전히 해지하겠다. 자, 그러면 해지했었을 때 결국에는 세금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데, 다양한 금융상품별로 어떠한 세금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지도 이번 시간 영상에서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에게 적립식 형태로 일단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목돈을 한꺼번에 만약에 증여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 1억 원 기준으로 증여했을 때 세금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증여재산 가액은 1억 원이고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10년 동안에 2천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최초 증여했을 때는 미성년 자녀였는데, 나중에 자녀가 성년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가 15세인데 이때 2천만 원을 증여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녀 나이가 이제 성년이 됐다. 20세가 되게 되면 이때는 증여 공제가 5천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5년 전에 일단 증여했었을 때 증여 공제 2천만 원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5년 후에는 얼마를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냐면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년이면 대부분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점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자, 그러면 5년 전에 증여한 2천만 원은 언제 다시 생기냐면 얘는 10년 후. 자, 예를 들어서 2025년에 만약에 5년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좀 말이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긴 한데 그냥 2020년에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2020년에 자녀가 15살이었고 이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자, 그다음에 5년 경과된 현재 시점에 다시 성년이 되니까 이때 추가로 3천만 원에 대한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5년 전에 증여했던 2천만 원은 이따 5년 전이니까 2020년, 그러면 10년 이후면 언제일까요? 2030년이 되면 다시 이때 증여 공제의 범위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뒤인 2030년에 또 추가적으로 2천만 원에 대한 증여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은 1억 원에 대한 증여 공제는 2천만 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8천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따른 세율은 1억 미만 구간이기 때문에 1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산출세 800만 원에 신고세 공제 240만 원 차감해 주게 되면 최종 납부세액은 776만 원이 적용된다라는 점. 그래서 목돈을 일시에 증여하실 분들 세금적인 부분들 당연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목돈을 있는데 10년 단위로 2천만 원을 증여할지 아니면 한꺼번에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증여를 해서 목돈 운영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도 미리 조금 정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 다양한 상품들이 있겠으나 납입 한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게 되면요. 일반적인 주식 계좌의 경우는 기초자산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는 납입 한도는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 원에 대한 자금을 증여하고 한꺼번에 납입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미국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역시나 납입 한도에 따른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주식에 투자했었을 경우에는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이 되어져 있고요. 자, 국내에서 기초자산 S&P 500 환 노출 상품으로 투자했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꼭 위험이다라기보다는 내가 매수했을 때보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차 이익이 생기는 거고요. 내가 매수했을 때보다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환차 손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모두 다 공존한다라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요. 미성년자도 우선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S&P 500을 추종하는 ETF 매수가 가능하고요. 다만 1억 원에 대한 납입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 연간 1,800만 원이니까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은 납입을 해야 되는 장기 플랜이 형성이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ISA 계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2,000만 원까지 연간 납입은 가능한데 중요한 건 ISA 계좌는 미성년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년 자녀일 경우는 ISA 계좌 활용이 가능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ISA 계좌에 대한 활용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주제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했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ISA 계좌는 미성년 자녀에게는 활용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활용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보게 되면 성년 자녀의 경우는 최소 1억 원까지 납입하는데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1억 원에 대한 자금이 이익이 생기면 이제 해지하겠다라는 이러한 조건들을 일단 걸어놨는데, 자, 이때 각각 계좌에서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일단 살펴볼 텐데요. 다만 앞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들 현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ISA 계좌는 그냥 세금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들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ISA 계좌가 가장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것, 어떤 점들이 유리한지도 일단 설명드릴 텐데, 중요한 건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활용할 수가 없는 게 유일한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주식계좌에서 ISA 계좌, 주식계좌에서 S&P 500을 투자해서 1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요, 나중에 해지하셨을 때는 15.4%의 배당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1억 원에 따른 이익 15.4%면 적지 않죠. 1,540만 원이 일단 배당 소득세로 부과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40만 원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면 이때는 또 어떠한 세금에 따른 영향이 있냐? 바로 이익이 1억 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건강보험료에 있어서 자녀는 분명히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져 있을 텐데, 일단은 피부양자에서는 탈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금융소득이 1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통 피부양자 등록에 있어서는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금융소득이 반영되면서 일단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니까 일단 어느 해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탈락하게 되면 이때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기도 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이자 배당이 1억 원이 발생된 것을 현재 가정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한꺼번에 이익 실현하게 되면 역시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료가 부과되게 되면 최소 금융소득의 8% 정도가 2025년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세부담은 늘어나지는 않겠으나 적어도 6%에서 많게는 45%. 근데 느낌상에는 계산해보면 6%에서 15% 구간 내에 추가적인 소득세에 대한 납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계좌에서 1억 원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나중에 한꺼번에 이익 실현하게 되면 적지 않은 세금적인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로 S&P 5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하는 과정 중에 어차피 세액공제는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중에 1억 원 납입하고 1억 원을 인출한다라고, 전체를 인출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일단 1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 없으나 발생된 1억 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운용 이익이 연금 외에 수령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 이때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기타 소득세만 납부하게 되면 다른 세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건보료랑 금소득 종합과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기타 소득세가 적용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 S&P 500 추종 ETF 매수 가능하겠죠. 자, 이때는 양도 차익 250만 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해당 소득은 무조건 다 분류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다른 세금에는 아무런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성년 자녀가 일단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 일단 주식계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도 있고요. 미국 주식계좌도 있습니다. 자, 일단 세율 측면에서는 15.4%가 가장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 계좌에서 어찌됐든 우리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건보료에 영향도 주고요.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숫자는 적지만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고요. 자, 연금저축의 경우는 16.5% 기타 소득세만 부과하고 다른 세금에 따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자, 미국 주식과 비교해 봤었을 경우에는 세금 측면에서는 차라리 연금저축에다가 장기 투자를 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목돈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보립이 가능하니까 그러한 점 감안했었을 때 그래도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연금저축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A 계좌의 경우는 미성년자는 가입이 못하니까 성년 자녀의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시고자 한다면 일단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발생된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어차피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세율상에는 가장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세금에는 현재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세금 측면에서는 그래도 장기저축은 연금저축에서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다만 연금저축은 운용 이익에 대한 부분들 사실 나중에 인출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주식계좌에서 15.4%의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받게 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숫자 측면에서는 유리하게 보일 수는 있죠. 주식계좌가. 다만 추가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이러한 세금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는 사실상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시간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연금투자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 분석 및 진단 리포트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면서 김봉곤의 연금절세 Q&A 코너는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